분당이 재건축을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다시 가시화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요. 7월 말부터 설문조사에 착수가 돼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진행 중인데 이게 준비가 되는 대로 내년 6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 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 기본계획 안에 분당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뒤면은 재건축 연한이 도래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분당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격도 좀 되고 강남권이라고 불리워지는 어떻게 보면 강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기 신도시였었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벌써 재건축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분당에 다 아파트 중층 아파트잖아요. 네. 재건축을 하면은 이제 사업성에 나올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사업성은 중층이다 저층이다. 저층이면 당연히 사업성이 잘 나오겠지만 네네. 이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은 결국 대지 지분으로 수렴하거든요. 네. 중층인데도 대형 평수라고 하면 대지 지분이 많아요. 이런 데들은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 재건축 요새 송파구 쪽에서 많이 하죠. 30평형대 이상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인데 이 큰 평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새로 건축하는 세대수 자체를 평형수를 뭐 30평대 중심으로 가면 예를 들어 내가 50평 살고 있었는데 30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용적률은 조금 늘어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면적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분이 남죠. 이제 이걸로 뭔가 1+1을 받는다거나 이제 이런 어떤 가능성들이 나오거든요. 또는 아니면 그게 이제 내가 안 받는다고 하면 일반에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능성이 생기는 단지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재건축 사업 같은 정비 사업은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게 되면 일반 분양가가 엄청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사업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 채를 팔아도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공사비는 예를 들자면 저렴하게 분양을 해야 되는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지 않은 지역이나 높은 지역이나 실제 공사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채 짓는데 들어가는 돈은 비슷한데 예를 들자면 강북에 34평 아파트 분양하는데 분양하는데 분양가 6억이에요. 근데 강남은 지금 15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짓는 가격은 둘 다 예를 들어 똑같아. 그러면 한 4억 정도 들여서 짓는다고 치면 강북은 6억에 판다고 치면 한 채 팔면 2억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남은 15억에 판다고 치면 4억 주고 지어서 15억에 팔면 11억이 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누군 2억이고 누군 11억에 5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라고 하는 게 일반 분양을 얼마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확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분당이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았잖아요. 예, 가장 높았던 지역인데 그 이유가 결국은 판교 가격들,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주요 업무지구, 그다음에 이제 그 배후의 주거지 판교 아파트 가격들이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분당에도 영향을 끼쳤고 이런 분당도 뭐 재건축이든 또는 리모델링이든 어떤 이런 정비 사업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후행하는 거죠. 80년대 산 강남 재건축들이 가니까 분당도 언젠가 하지 않겠냐? 그러면 분당도 미리 가서 좀 쌀 때 사놓으면 이제 재건축 시점 되면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든 해결책이 나오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가긴 한 건데 이제 이렇게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신규 새 아파트 인근의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는 판교 아파트들이 치고 올라가니까 만약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양 계획이든 뭐든 이런 걸 짠다고 하면 사업성이 개선이 되면 재건축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사업성적인 측면에서 200% 전후에 200% 전에 용적률이라고 하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재건축 사업할 수 있는 사업성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정부에서 재건축에 대한 특히 강남권에 진행되는 재건축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이라는 특히 분당이라는 지역에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슈가 되고 관심이 많이 가져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성남의 재건축 자체는 사실 추가적인 용적률을 적용을 받아서 많은 세대수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강소장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뭐 어떤 대형 평수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그런 것들도 아니고 해서 사실 분당이 재건축을 한다 하도 사업성에 과연 있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었던 것들이 사실인데, 그래서 또 많은 단지들이 예를 들어 정자동 한설주공 5단지라든지 또 무지개마을 4단지라든지 그리고 매화마을 1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자동 느티마을 공무원 3, 4단지는 포스코 건설이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분당 수도권에서 분당이라는 곳이 판교 테크노밸리를 기준으로 해서 직장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인근의 집가를 상승을 시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재건축 얘기가 나오니까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당 자주 가세요? 저는 거의 안 가죠. 거의 못 가죠. 아 우리 황쌤에서 분당 저기 여기 있는데. 근데 저는 진짜 놀라운 게 진짜 정말 이 인사이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게 기본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네. 뭐 지금 내일 모레 재건축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계획을 세워서 선계획 후 시공 일단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게 있으니까 정비 사업이 필요한 게 있으니 한꺼번에 재건축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할 때 안 할 때 이런 것 등등 고려해서 뭐 사업성 등등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사업 방식 이런 것들도 주민들 의견 들어가면서 세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년 6월 정도, 올 연말 정도에 안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확정할 거라고 하니까 내년 가면 나올 거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흐름 자체가 지역 이 동네 부동산 가격들 꿀렁꿀렁 움직이게 하는 데는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안 끼칠 수가 없죠. 근데 또 뭐 재건축 관련해서 요새 이제 부동산 가격들 불안하니까 추가 규제책으로 이제 재건축 연한 40년을 늘리겠다 뭐 이딴 소리 나오는데 만약에 늘린다고 하면 또 이제 못 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변수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인데 제가 놀라웠다고 느낀 건 뭐냐면 작년 상반기에 강남 분들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듣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저희 손님들은 요새 분당 가서 자꾸 집을 사요. 분당 뭐가 있다고 사지? 맨날 그래. 강남 분들이. 네. 뭐 거기도 이제 여기 움직이니까 분당도 재건축 뭐 그래서 되겠어요? 뭐 저는 그냥 시큰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많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히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인사이트 막 발빠른 그런 정보. 분들이 막 뭐 투자 공부하러 다니자 막 그런 분들이 아니라 너무 아직 지금 이런 데들이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는 아직 너무 싸네. 상대적으로 안 올랐네. 지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느슨하게 막 남들 움직일 때 움직인 게 아니라 반발짝 빨리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감이라는 게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이 고수들은 진짜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아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머.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분들의 평상시 관심이 부동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화를 하시는 거 잘 들어보면 꼭 대화마다 부동산 얘기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친구 사면 거기 지금 괜찮을 것 같아. 싼 것 같아. 그런 거 그런 정보들이 발빠른 정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분당 쪽에 이제 아까도 잠깐만 언급을 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될지 또는 리모델링을 하게 될지에 따라서 결과와 어떤 희비가 굉장히 크게 교차하게 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올 초에 나왔나요? 이정렬 씨? 네, 이정렬 씨가 이거 분석해놓은 표가 있더라고요. 그 열정이 넘쳐니.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정렬 대표. 이정렬 그 최근 작년 4월인가 작년 상반기에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분당에 아파트들 이게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인지 이게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인지 이거 싹 다 쫙 분석 다 해놨던데 언제 관심 가지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그분 블로그에 들어가면 있대요. 그 평균 대지분 가지고 네, 맞아요. 예, 갈 수 있다 없다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렇죠. 정해놓은. 예, 그러니까 절대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들도 있긴 있어요. 맞아요. 이제 네. 가능한 단지들도 있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단지들도 있고. 근데 다들 이제 속는 거잖아요. 아 여기 재건축할 거라고 막 열심히 얘기했는데 막상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나면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급하니까 오르기만 하면 됐지 뭐. 한 번쯤 찾아보시고 네 그렇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개량하시는 거 좋더라고. 네. 강 소장님 재개발 투자 분석 그것도 개량화 열심히 시켜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개입돼서 사실 네. 네, 사업성 분석 같은 경우는.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들어가신다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이렇게 지금 시작하자마자 부동산에 대한 핫 이슈들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핫 이슈를 먼저 꼽은 이유가 일단은 뭐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일반적인 그 뭐랄까요 부동산 관심을 가지는 일반 국민들 시민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제가 이 부동산 스터디 카페 활동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앱 구동 횟수. 그러니까 요새는 카페 앱이라는 걸 통해서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앱 구동 횟수, 그다음에 가입하는 가입 회원 수, 그다음에 검색 조회수, 방문 횟수 등등을 토대로 해서 이 이제 점수들을 매겨요. 그래서 네. 뭐 1등 중고나라, 2등 디젤 매니아, 3등 뭐 어쩌고 레몬 테라스 뭐 이런 맘솔리 이런 네이버의 유명한 어떤 주제 카페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 카페들의 점수들을 딱 1등부터 순위가 쫙 매겨지거든요.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부동산 스터디 카페는 이렇게 왜냐하면 관심들이 적으니까 보지 않아. 밑에 있다가 다시 관심이 집중되면 순위가 다시 올라가고 점수가 높아지고 이제 이게 있는데 그래서 이 방문 횟수, 조회수 이제 오늘은 몇 번의 사람들이 몇 번의 조회를 했는가 등등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운영자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15일마다 이렇게 정리해서 네이버는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끔 통계를 내놓거든요. 이제 운영자들은 게시판마다도 볼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이 좀 계층 나이 몇 살인 사람이 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자료들 자체가 하나의 간접 지수로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간접 지수예요. 근데 한 지지난달부터 언론사 기자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저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하면 간접지수로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좀 앞으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질문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 후행하는 시장, 이게 그러니까 이 자료 데이터가 그날 데이터가 나오면 그날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지나고 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랑 시장의 열기랑 비슷하게 카페의 이 방문 횟수나 이게 거의 매칭이 되네요.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상관계수가 높아요.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는 있는데 예측의 범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더 올라갈 거다 이런 거 예측은 어렵습니다. 했더니 관련해서 기사는 안 나왔어. 기사는 안 나왔는데 얘기는 몇 분의 언론사 기자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러면 그날의 자료들을 좀 밀도 있게 분석을 한 월간 단위라든가 이 격주간 단위로 안 보고 일간 또는 주간 단위로만 좀 이걸 제가 관심 있게 보면 그 주는 지난주보다 얼마나 더 핫한가 안 핫한가 이런 거 정도는 느낄 수 있잖아요. 좀 그렇죠. 빠지나 안 빠지나 느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원래 월요일이 가장 왕성해요. 월요일이 가장 왕성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들이 컴퓨터 잘 안 하고 스마트폰도 잘 안 보니까 줄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체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부터
엄청나게 상승하기 시작해요. 일간에 그래요? 방문하는 방문 횟수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가입하는 회원 수도 늘어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 지난주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6월달 이런 때는 하루에 가입하는 방문자 수가 평일 기준으로 해서 한 600명에서 800명 사이였어요. 그리고 일간 조회수 같은 경우도 한 200만 뷰에서 뭐 한 250만 뷰, 230만 뷰 사이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들어서 갑자기 느는 거예요. 그러더니 1000명을 넘는 거예요. 일간 가입한 회원 수가 1000명을 돌파하고 이 조회수도 250만에서 280만 수준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지난주. 근데 이번 주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휴가철이었잖아요. 예, 이번 주도 이제 휴가철 마무리라고 보면 근데 이번 주 지금 보니까 월요일 날 300만을 넘는 거예요. 뷰가. 그리고 방문자 가입 숫자도 1200명 넘더니 어제 같은 경우는요. 거의 400만 뷰 가까이 400만 뷰는 아니에요. 350만 뷰 가까이 나오고 가입 회원 수가 1400? 그러니까 확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쫙 엄청 늘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6월 달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배. 가입한 회원 수는 2배? 뭐 이런 식으로 확 늘어나는 거죠. 게시글 수도 하루에 뭐 한 800개, 1000개 뭐 이 정도 작성되던 게시글 수도 1600개 이런 수준으로 해서 30, 40%, 40% 늘어나고 댓글 수도 뭐 한 15,000개 달리던 게 지금 26,000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하면서 시장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지금 막 일간 단위로 보니까 쭉쭉쭉쭉 늘어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작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활동 점수가 얼마였냐면 저희 카페가 92만 점이었어요. 그 시절 기준으로 최고 높았던 작년에 엄청 뛰어가지고 92만 점에서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줄었거든요. 네. 그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그때 막 급격하게 늘은 이유는 뭐냐면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다들 패닉이 오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막 들어와서 가입하고 글 쓰고 하면서 쫙 올라갔던 거거든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지금 오늘 8월 17일 오늘 지금 점수가 나왔어요. 얼마 나왔냐면 94만 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파리 대책보다 지금 더 뜨거운 시장의 관심이 드러난 거죠. 근데 이런 그렇군요. 분위기면 지금 8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점수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일단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다라는 지표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사실 시장 자체도 저희가 몇 달 전에 이야기할 때만 해도 부동산 스터디 카페가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 하다가 사실 시장이 7월 말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아주 예상 외로 움직인다. 휴가철인데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을 이라도 하듯이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에 늘어나거나 한 번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앞으로 가격 상승의 여력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 그런 글들 많아요. 물건을 살라고 좀 다녀보는데 매물이 없다. 시장에 매물이 없다.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국토부에서 추가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벌써 가시화돼서 뭐 투기 지역 추가 지정부터 또 열심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그 내용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 짚고요. 다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가 4차로 이하로 줄인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현재는 6에서 10차로 정도 해도 이렇게 교통 초증인데 이게 무슨 뭐 녹색 교통 지능 지역 해서 한양도성 교통 대책을 확정을 해서 뭐 지금 뭐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공간을 2배로 늘리고 차는 들어오지 말아라. 심지어는 뭐죠? 공해 차량은 방범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찍어서
과태료를 무려 25만 원을 때리겠다. 뭐 이런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래도 되는 건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은 엄청 싫어하시고, 네. 근데 일단 도시계획을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니까, 자 이게 지능지역이라고 하는 거, 우리 뭐 농업지능지역 이런 네. 것처럼 지능지역하면 뭔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뭔가 규제를 엄청 하는 것들이 지능지역이냐.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다른 개발을 되게 억제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한양 도성안이라 그래서 종로구랑 중구에 있는 일부 동들에다가,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다가 녹색 교통 진흥 지역이라 그래서 녹색 교통을 진흥한대요. 그러니까 녹색 교통을 진흥하려면 뭐는 안 해야 돼? 안 녹색 교통은 억제해야 되잖아. 네. 녹색이 아닌. 그래서 녹색 교통을 진흥하려면 녹색 교통, 자전거, 뭐 또는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진흥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런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 자동차 버스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잘 다니게끔 진흥하게끔 도로치 교통 체계를 바꾸고, 그리고 안녹색 교통은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막겠다. 그래서 뭐 내연기관 자동차라든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뭐 디젤 차 중에서 오래된 차들 이런 것들은 별도 관리해서 한양 도성안에 들어와서 방범 카메라에, 이런 카메라에 찍히면 그냥 과태료, 이 차를 몰고 한양 도성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당신이. 그래서 25만 원 매기게끔 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네. 이제 큰 계획을 2030 뭐라고 하니까 이런 방향을 놓고 하나하나 앞으로 도시계획들을 이 큰 틀 하에서 맞춰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세워져 있으니까 앞으로 이 사대문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거나 아니면 뭐 건축을 하거나 하게 되면 도로가 막 이제 도로 기부 체납이 자동차 도로가 아니라 보행자 도로나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점차 퍼즐을 맞춰 나가겠죠. 네. 안 그래도 막히는데 차로를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차량이 많아서 맨날 트래픽 잼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 뭐 차로를 더 줄여놓으면 더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니 뭐 점차에 있다가 매연이 더 나오겠어. 이게 미래의 도시의 미래 도시의 저런 그 무슨 스마트 시티의 모습인가 봐요. 스마트 시티의 모습? 저 그 세종 스마트 시티 시범 단지랑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그 무슨 있잖아요.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세종 스마트 시티도 그 계획 나왔을 때 보면 내용이 뭐냐면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그 도시 안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차를 타고 오고요. 안에서는 그러니까 공동 주차장에 차를 놓고 그 도시 안에서는 전기차라든가 이런 걸로만 움직일 수 있게끔 도시 계획을 한대요. 그러니까 미래는 그렇게 가나 봐.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모양새로 보면 거의 그런 식이잖아요. 이 박스 안으로는 내연기관 차 갖고 들어올 생각하지 마. 뭐 제한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점차 녹색 교통만 움직일 수 있고 하게끔. 네. 이제 뭐 말 그대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로 무슨 무빙워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고 하려나 모르겠지만, 네네. 이 방향 자체가 당장 이게 사실 감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솔직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좋아요. 뭐 차 갖고 다니지 말라는데 좋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주차장을 좀 많이 지어주든가 인근에 주차장도 앉아놓고, 그러면 결국은 멀리 사는 사람 오지 말라는 소리. 대중교통 타고 오라는 얘기. 대중교통은 들어오게끔 해주겠다. 일단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 지금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방향을 이렇게 세워놓고 가는데 이 방향이 잘 가는 방향인지 못 가는 방향인지는 가봐야 한다. 사실 이제 이 멀리에서 출퇴근하시고 하는 분들은 지금도 해리고 죽겠는데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겠죠. 왜 지금 헬이냐? 도시 안에 승용차들을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니까 대중교통이
들어갈 자리가 부족해서 헬이 생기는 거지 승용차가 아예 없어지게 되면 대중교통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되면 그때는 다른 모양새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 일단 아주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30 계획이에요. 네, 지금 2018년이니까 아직 12년 남았습니다. 네, 거기에 위안을 좀 삼아보고 중간에 또 바뀔지 이제 모르니까. 가는 과정에서 응? 고통스럽게. 자, 그래서 일단은 요새 그 서울 중심부로 해서 도심권으로 해서 지금 빌딩들 많이 지어지거든요. 업무시설들 많이 확충되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환경에서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교통량이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선제적 대응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이참에 어차피 뭐 강사님 얘기했던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뭐 그런 것도 준비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돼 본다면 일단은 뭐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작부터 이렇게 뭐 25만 원의 과태료를 낸다는 둥, 뭐 방범 카메라를 다 설치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불만족스럽게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는 뭐 그닥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방향이 이렇게 서면 네, 되바꿔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되돌리기 힘들어. 그래서 이게 도시가 자체가 진짜로 이 도심지 안에서는 자동차를 갖고 가기 어렵고 대중교통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렇게 되면 예상할 수 있는 거. 뭐야? 뭐 대중교통이 그렇게 정말로 사용하기 좋게끔 활용하기 좋게끔 그렇게 잘 갖춰지게 되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심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왜요? 가까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배후에 있는 그러니까 도심 안에는 좋은 회사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접근하기에 좋은 하기에 편한. 대중교통을 막 저 뒤에서 오면 엄청 밀리는데 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치가 커질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낙후된 도심 지역이 뭐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는 소식이니까 일단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